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2일 일요일 야, 썬데이 왁자지껄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입니다. 이 조합은 어디에서 만날 수 없다. 오로지 스픽스에서만 만난다. 뭐 여러분 전기한 사장님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얼굴 좀 잡아주세요. 네, 다시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그리고 박영수 앵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돈 많이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 우리 변희대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엄한 인사. 근엄한 네, 인사.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는 거 잘 아시죠? 전 애정한다고 해서 바로 해임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의 애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자, 2023년도에는 우리 스픽스의 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서거 방식을 가진 우리 정상인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해 들어서 맞이하는 이 명절 바로 딱 당일, 그 당일이죠.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음력으로. 아, 여러분 떡국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이렇게 떡국을 앞에 나란히 떡국 먹고 놓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떡과 만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변희재 대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예, 떡국 이렇게 위에 그냥 김도 있어요. 김 고명도 얹고요. 예, 다시 보여드릴까? 예. 네. 어쨌든 참 맛있어요. 네, 제가 맛있어요.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떡국 많이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 5시가 넘었으니까 뭐 오늘은 또 오전에 차례도 지내고 세배도 하시고 용돈도 많이 보내드리고 그럼 용돈을 받으신 분도 설마 있을까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모두들 훈훈하고 행복한 그런 설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이제부터 2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때문에 우리들이 걱정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구정에도 구정이란 말은 옳지 않습니다. 설날, 설날에도 우리나라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한번 탈탈 털면서 좀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지난 추석 때 우리가 머리에 뭐 쪽들이 썼고 신정 때는 토끼 머리띠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이 왁자지껄 이 썬데이 날이 항상 이렇게 명절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스픽스를 달리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윤석열식 정치의 변수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2022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총선이 지금 있습니다. 2023년은 그 중간에 있는 고지인 셈인데요. 지금 그 고지를 누가 더 우월하게 점령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두입니다. 지금 민주당보다도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 당이 사실은 더 걱정이 많겠죠. 대선의 연장전이다. 그리고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지금 현재의 상황 한번 좀 해법을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희재 대표님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선의 연장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양쪽 다 이상한 좀 사법적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기는 수사 안 해버리니까 사법적 문제는 없는데 뭐 자기가 하면서 직접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위험성, 정치적 위험성이 점점 더 이제 더 극대화되면서 이 사람은 사업적 위험성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위험성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떤 위험성이죠? 정치적 위험성이라는 건? 자꾸 저 판이 무너질 것 같은. 판이 무너져. 예, 시스템 무너뜨리고 판 무너뜨리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사법적 리스크도 연결돼 있는데 그건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자기가 권력 잡아서 그런 거지. 네. 그것까지 있었으면 이제 끝장났죠 벌써. 수사 들어갔으면 끝났겠죠. 그걸 빼고 나니까 이제 정치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때도 역시 사법적 리스크가 있었죠. 근데 네. 그게 이제 권력을 뺏기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이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약간 불안했던 부분들이 양쪽 다 끌고 가고 있으니까 야 이번 기회는 대선 때 못 끝낸 부분들을 총선 전에는 마무리가 돼서 정돈부터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도 사법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그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현존하는 제일 큰 위험인 것 같고 장모 최은실 씨 관련된
수사 그리고 재판 이런 게 되게 많았죠. 게다가 대통령 자체도 직권남용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됐었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와 함께 짚어본 내용도 대통령이 오다 내린 듯이 보이는 그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어진 고발사주, 그 고발장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검찰이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수사하면서 다 무혐의를 처벌했단 말이죠. 그리고 손준성 하나만 남겨놨단 말이죠. 왜냐면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석준 리스크를 자기 권력으로 그냥 막고 있는 그렇죠. 상태죠. 예, 막아버린 바로 그거죠.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에게 있는만 유일하게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나 길가족은 모두 다 아주 바르고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거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은 뭉개는데 정권은 바뀌었으니까 유효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5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또는 지금 시중의 일부 우려대로 대통령 임기를 다 못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놀란 것은 네. 당무개입권 있잖아요. 네. 그 당대표를 누가 해야 된다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어서 1등짜리를 계속 잘라내면서 김기현 이제 의원을 저렇게 1등으로 만들어내는. 네.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지금 실제로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가 바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그 이거를 진짜 요즘 하는 이야기로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막 문제 제기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한 게 뭐 있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안 하고는 이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굉장히 대통령에게는 법률적 리스크로 지금 작용을 할 것인데, 다만 본인이 이제 임기 중에는 형사소출을 받을 그런 게 없으니까 넘어가지만 네. 지금 차곡차곡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그 뭐 안에 인테리어 공사인데 13억 했던 그것도 막 논란이 막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누군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게 수사가 시작되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 오면 만천하에 드러나서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다 드러날 것이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공사를 하고 그것도 무려 13억이라는 돈이 전혀 경험 없는 사람한테 넘어갔던 그 과정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면 대통령이 실제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수익 이야기라든가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아는 사람들이 그 공사를 임의적으로 수주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수익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 수사를 계약이라는 하군요. 것은 워낙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해서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종의 좀 특혜 제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차가 무시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과정들이. 그건 맞는데 예. 그걸 수사하고 있냐고요. 제가. 수사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를 했는데 네. 수사를 하려면 누가 그러면 지시를 해야 됩니까? 검찰에서? 경찰에서?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 예. 우리가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의 중간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혹시 대통령이 내려오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당연히 다시 조사를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 모르는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당 쪽에 유리하게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거죠. 그 정치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거의 지금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을 끌고 너무 있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많은 홍준표가 얘기해도 야 저런 거는 2달이면 끝내는 수사를 10개월을 끄는데 더 끌고 가겠대요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거 무슨 말이죠? 야당이 이거 다 계속 문제제기하고 특검 가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 수사가 안 끝나니까 좀 뭐라 그러려면은 야 이재명 그 수사를 물타기 하는 의도냐 여기에 계속 당해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대로 저 정권의 비리 같은 거로 수사를 꼭 대통령 수사하지 않더라도 측근들 수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수사 가능하고. 그 못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다 이거 얼기설기 얽혀놨다 보니까 요걸로 틀어막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뭐 총선 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 수사들이 정리가 되면은 총선 때 또 터질 수가 있죠. 사실 그 잘 기억해 보면요.
노무현 정권 때 좀 유사한 사례인데 노무현 정권 때 그 당시 야당이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이었어요. 네. 그때 총선 전에 특검 4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갔어요. 네. 네. 그때 그러니까 바로 그때 너무 사람들이 물르다. 뭐 받아줄 거 안 받아줄 거 다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받아준 노무현이 물은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재명 대표가 얼핏 밝혀 있으니까 요걸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여당에서 여당에서 이제 그래서 네가 너 수사도 똑바로 했는데 왜 남의 거냐 여기에 계속 막혀있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워낙 공포스러우니까 국민들이 그냥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죠. 대통령이 완전 검찰권을 동원해서 진짜 쥐어 짜듯이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네. 그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네.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 안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쪼아붙일 때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무엇으로 저는 터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징조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당무 개입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자기 편인 사람들도 다 쪼아가지고 죽이는 방식으로 가는 이것. 그러면 정치적 경쟁자는 그렇게 해서 정적 억울한 제거하고. 정적 네. 제거를 하는데 자신의 자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쟁 관계도 이렇게 강제로 조정에 들어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섭단 말이죠. 두 번째 이제 그 연휴를 맞이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성묘 갔다 오셔가지고 뭐 이제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그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여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법치를 하시겠다는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사실상 반대 진영에는 오히려 굉장히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지만 법을 집행하지만 네. 자기 진영 쪽이나 혹은 자기 그 측근들에게는 절대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하고 있긴 했었는데. 예. 자, 우리 아유, 또 왁자지껄 썬데이 편 오늘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새해 일단 인사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새해 더 잘 돼가지고 네. 제가 스픽스를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듣기 중에 제일 반가워요. 아유 반가워요. 아이고, 이미. 반가워. 아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대통령님도 인사를 좀 해주시고 야당 대표도 인사해 주시고. 아, 새해 인사로? 장관도 새해 인사 다 해주셔야죠. 그 설날에는 그 우리 청년들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잔소리 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언놈이 잔소리 하는지 다 적어두다가 제가 나중에 기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통령 아주 네. 인사 한번 야 드립니다. 대통령 새해 이재명 인사 대표. 무섭다. 이재명 이재명 대표. 어. 누구는 용돈을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하면 짜증나죠. 네. 균일하게 보편적으로 우리 기본 용돈제, 기본 세배 이런 걸로 제가 법안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기본 세배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저를 괴롭혀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 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다. 아, 예. 조합 선물 세트다 이번에. 기본 소식에 이어서 기본 세배까지. 대통령의 이재명 예. 대표까지 출연해 주셨네요. 우리 네. 이재 대표님은 한 번의 웃음도 저에게 허용하지 않는 아 이거 것부터. 살짝 웃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봤어요. 여기 1mm 올라갔어요. 그럼 웃은 거예요. 네. 우리가 웃는 걸로 만족 못하겠니? 내가 웃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제가. 아, 그럴까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저희 이제 뭐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얼마 전에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본인이 이제 유튜브 홈페이지에다가 그 희재라는 음악을 또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와 되게 잘했다. 성시경의 희재를 성대모사로 얽어낸 건데 예. 되게 신박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봤더니 미디어 워치 TV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빨리 사실하게 밝혀주세요. 먼저 연락했습니까? 아니면 변 대표님 연락했습니까? 전혀 일절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연락한 거예요? 제가 그 어떤 팬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예. 그 변희재 씨가 예. 너 컨텐츠를 불펌을 했다. 그래가지고 불편하셨어요? 아니 내 컨텐츠를 누가 불펌을 딱 봤는데 홍보를 해주신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예. 자, 그럼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 음악? 희재? 그건 노래가 이제 있는 거예요? 다른 분 성대모사여가지고 여러 가지 섞인 거라서 지금 예. 시연을 하긴 그렇고 하기에 곤란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만들 때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네, 맞아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 보호하려고. 이 집회에 나가가지고 반대한다 이런 꿋꿋한 모습 보였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문재인 엄청나게 대통령 깠죠. 아 진짜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리고 그 이번 정권 때는 또 이제 촌철 살인으로 또 비판하는 걸 보면서 아 나름대로 이 그 기조가 있구나 네.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희재라는 또 네. 역풍 그 뭐라 그랬죠 다시 역주행을 하는 역주행에. 그게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거를 희재 내 주변에 변희재 대표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게 주인공이 따로 있는 희재가 이름인데. 노래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네. 저희가 오늘 사실 이걸 한번 틀어줘. 보여드리고 틀어주려고 했는데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저작권 된다고 문제 하더라고요. 아, 변호사님 아니, 그러지 말고 20년 된 노래입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 거에 있는 거를 불러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 음악이 우리가 들어가면 저작권이 저도 걸리니까. 걸렸어요.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돼? 안 된대. 방송이 안 유튜브가 이 자식들 깐깐해요. 네, 네. 저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상의했으면은 네. 그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제일 먼저 네. 탄핵당한다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탄핵당 2년 전에 제가 경고를 했어요. 이대로 가면 아. 100% 탄핵이라고. 네, 그걸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그 정무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희재2로 만들겠습니다. 아, 기발하게 하여튼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예.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이상민 치면 그게 나오니까 좀 아,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까요? 한번 재밌더라고. 들어볼게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나오는 그 희재. 발언을 이렇게 성대모사해서 네네네네. 변희재 대표 일대기처럼 이렇게 설명해 놨죠. 아니 근데 너무 그게 재밌을 것 진짜 같은데? 들어보시면은 변희재 대표 육성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중간중간 실려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이거를 대신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만들어낼 때 따온 거죠? 따온 겁니다. 아, 따온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따왔냐면 그 김건희 여사와 아.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 정의한가 이런 부분을 딱 따가지고 야 이거다 해가지고 아, 이제 진짜 아무튼 네. 기발합니다. 노래는 빼고 그렇게 성대모사 한 부분만이라도 하는 건 안 되나 보죠? 안 됩니다. 어. 변호사님 제 영상을 좀 봐주세요. 이 본인, 정도면은. 아니 그럼 본인은 그걸 어떻게 걸렸어요? 그 저작권 문제가 있을 텐데. 아 저도 저작권이 걸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 저작권 창출이 걸리고 안 돼요. 확인하고 우리가 하니까 근데 이거 국민의 요깃거리로 제가 내려야 갇힌 되겠네. 겁니다. 그다음에 저작권 아니 근데 걸렸다고. 수익 창출만 안 될 뿐이지. 수익 괜찮아요. 창출만 안 하면 아니 괜찮은데. 수익 창출 문제도 있고 저작권을 자주 걸려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방송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중단될 수가 내려야 있어요. 되겠다. 아무튼 뭐 두 분 다 훌륭하다 이 얘기를 곁다리로 했습니다. 어쨌든 뭐 새해 얘기를 그런 이렇게 길게 끌 건 아닙니다. 아 맞아요. 네네네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잘하고 자,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2022년 대선의 연장전이자 예. 그다음에 2024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2023년도에 있을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여당의 이 정치 지형 네.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플러스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결과 뭐 결과적으로 기소가 다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쪽에 좀 불리하게 상황이 자꾸 이제 흘러갈 텐데 네. 그런 상황은 과연 딱 고지고대로 아 이건 민주당에게 불리해. 네. 이거는 국민의힘이 힘이 세니까 이쪽이 맞아. 민주당은 찌그러질 거야.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만 보태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힘으로 막 쪼고 있지만 네. 그것이 새로운 불안 요인 또는 그것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드러날지 민심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다. 네. 헌법도 많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안도 많고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좀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거 같아요.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검찰권을 이용해서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좀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요즘에 여의도에서 민주당 쪽에서 좀 제발 좀 참을 수 없는 그 입의 가벼움을 조금 좀 막아달라. 좀 정치하고 싶으면 여의도로 와라. 장관직을 내려놓고 이런 네. 말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라 예. 일단 저는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한동훈 싶어요. 장관. 한동훈 한동훈 장관에게. 장관. 네. 수사는 이완석 검찰총장이 총괄하는 사람인 건데 왜 이렇게 장관님이 모든 건건이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지랖을 부리는지 게다가 장관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치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는 검찰총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원석. 내가 알려줄게. 이원석. 한동훈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한동훈 검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 장관님이 검찰총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겸직하시는 거죠. 네. 겸직하나요? 말씀하시죠. 아니 예? 그래. 다 했습니다. 말씀- 다 말씀했잖아요 지금. 다 했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지랖 부리진 않았죠. 아 그래? 그럼 누가 어디라고 버렸어? 정기현 대표가 부렸죠. 하여튼 지금 검찰총장하고 예. 장관을 겸직하시는 건 아니죠? 진짜 아니죠? 제 직책은 하나입니다. 어디요? 국민들께서 아시려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아니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장도 다 똑같지 않나요? 수십 년간 정치 평론을 해오신 우리 전계관 대표께서 제가 무슨 직책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장관님? 꿋꿋하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아, 야, 진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똑같이 지금 비슷하다. 하잖아요. 예, 진짜. 예. 한동훈은 욕 처음 듣는데 진짜 비슷하다.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계속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제 나름의 어떤 톡톡 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면 딴 얘기하고 네네네. 곤란하면 네. 마치 모르는 척하고. 네. 아, 그 스킬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제가 지금 그러니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습니다. 뭐 물어보면 거기다 답을 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음.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말 잘한다, 혹은 정치 뭐 평론 잘한다, 내지는 정치 잘한다라는 사람들은요. 네. 질문하는 걸 그대로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는 일부러 대답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박영식 앵커도 사실은 네.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냥 질문하면 대답하는 성실히 스타일이잖아요. 아, 성실한 우리 스타일. 모범생 스타일이잖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요즘에 사실 그 국민의힘의 그 최고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을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런 그 이란 관련해 가지고 그 발언했었던 대통령의 네. 발언도 정정의 메시지. 어떻게 신박하게 이제 되받아치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아 말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평론이라는 건 저렇게 해야 그래서 되는 얼굴에 좀 것이다. 철판에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안 되겠더라. 그렇습니다. 자, 많이 업데이트 배우고 보세요. 있어요. 예. 한편 보셔야 아니 됩니다. 저는 18일 전에 한동훈 장관에게 자백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네. 자백하기 싫으면 고소하라. 근데 18일 동안 접수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접수를 안 하길래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그랬더니 오늘 접수를 해가지고 아, 오늘 오늘 접수했구나. 접수해서 드디어? 대검찰청에 이첩을 시켰다 그러는데 진짜요? 아니 자백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그거 답을 해야지 대검찰청에 넘겨버리면 뭐 한다는 얘기. 그거 넘기지도 않고 있다가 이게 어떤 정확히 의미입니까? 뭘 어떻게 장쇼태블 조작 관련해서 네. 예, 이거는 다 드러났으니까 자백하라. 그리고 어.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하라 그랬는데 접수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들고 있다가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그냥 대검찰청에 넘겨버렸어요. 오. 넘겨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그러면 어떤 그 자기가 고소한 거예요? 어떻게? 아니 고소도 아니고 이첩했다고 그냥 피한 거죠. 이첩이- 아, 입점했다고 그냥 공문 이렇게. 예, 했는데. 피한 거죠 그냥. 예, 답변도 안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소 뭐 수사 대상이 누구예요? 수사 대상이. 대검찰청 넘긴 거요. 아니 수사대상도 아니고 그냥 넘긴 거야 한동훈 그냥 그 장관. 자료 너한테 받은 그 자료를 그냥 대검에 넘겼다 예. 이거밖에 없는 예, 거죠? 그밖에 없어요. 예, 지금 예. 본인은 예. 자백을 해라, 자백하든지 아니면 고소하라 나를 고소하든지. 고소하라는 예. 자백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했다는 거네요. 예. 어. 그 아까 얘기했던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네. 예,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동문서답. 예. 하라는 건 안 하고 깨끗한 그 거예요. 실제로 하행선 달리는 한 열흘 안에 이렇게 이첩 뭐 해줘야 되는데 예. 또 아예 답변도 안 하고 도망가고 있던 거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뒤늦게 던져버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영희 사회자 말한 대로 동문서답이야 이 친구의 듣기는. 아.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겁니다.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치는 그래야지 아, 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정치 평론 오래 하셨고 정치가들 많이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왜 정치평론하고도 아직까지 못 뜨고 있는지를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알았죠. 이제 알았어. 10년 만에. 내가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알려준 거야. 내가.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이제 알게 됐고 노영희 변호사가 내한테 이거 깨달음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제 전날부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 아니 본인 스스로는 이게 법치고 뭐 법대 출신이고 검사고 이렇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생각? 이게 사유화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국민들 앞에서는 모든 국민은 만인의 평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속마음은 어떨까? 진짜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고 생각할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진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할까?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아니, 그거 이제 한번 묻고 싶고요. 예. 더 제가 좀 절망적인 거는 법률가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법을 이렇게 농락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집행을 하는 게 맞나? 그 이건 더 괴로운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이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제 극에 달할 것이고 국가기관이 법률을 집행하는데 국민이 따라가서 믿을 것이냐고요. 이렇게 해버리는데 네. 내한테는 무조건 좋게 하고 남한테는 사악할 정도로 나쁘게 하고 이거를 아무 부끄럼 없이 국민들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라 그러면 동문서답이 아니고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서 자기 정치를 또 해버려요. 이 사람이 정치를 뭘 알아요? 대통령 밑에서 검사하다가 장관 된 것밖에 없는 이 사람이 뭔 정치를 알아요? 근데 막 그 정치 잘한다고 또 옆에서는 한동훈 좋네 잘한대 더 이재명 죽여라 어느 놈 죽여라
이렇게 막 부추기는 이런 상황을 네.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법률이 무너진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동문서답 아니면 거짓말이야. 내 기준으로 볼 네. 때는. 예를 들면은 왜 원래 이 대장동도 굉장히 덩어리가 큰데 네. 예를 들면 박영수 그쪽 수사 안 하냐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답이 오느냐? 전 정권 때 했던 거를 그냥 받았을 뿐이다 그러는데 이건 거짓말이거든. 집권한 지 이제 10개월 넘었는데 10개월 동안 자기들이 수사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면 동문서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말 잘한다, 정치력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 이 공통점이 있네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그 한동훈 장관이 너무 장관으로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을 좀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아, 그래요? 아, 근데 어쨌든 대통령과 장관의 그 공통점이란 가벼운 입. 이 어째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게다가 또 이제 변희재 대표가 말씀해주신 동문서답 아니면 거짓말. 예. 근데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뭐 오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치기 해버리니까 네. 이게 뭐 사실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평가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거짓말을 해버리고 동문서답을 해버리니까 뭘 평가합니까? 그냥 지적만 하는 거지. 근데 왜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 하여튼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화나오고 있잖아.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죽여라 때려라 이렇게 하니까 꼭 돌판 매질 할 때 그걸 이제 뒤에서 또 정의롭다, 원칙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의 심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이해할 가두리. 수가 있어요. 톰과 제리를 보면은 도망가는 제리를 보고 그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같은 톰을 말이네요. 보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가두리 한 20년간 제가 저도 이제 양진을 왔다 갔다 일을 해보니까 요즘에 20년간 가두리가 너무 두텁게 쳐 있어가지고 그냥 불법이든 조작이든 저놈을 때리고 있으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네. 조국 수사하고 박근혜 수사하고 이재명 수사가 3건 있는데 박근혜 수사할 땐 촛불이 환호했잖아요. 조국 이재명 수사는 태극기가 환호하는데 저는 3사건을 다 뒤져봤어요. 네. 셋 다 조작 날조가 너무 많아. 색깔. 아, 조작 날. 날조가 너무 많아. 수법도 똑같고. 근데 아직도 요 3사건을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촛불은 박근혜 수사 잘했다 그러고 태극기는 이재명 조국 수사 잘했다 그러고 똑 들여다만 보면은 똑같은 조작 날조인데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이 요걸 이용해가지고 좌우 갈라치기 해가지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그 뿌리는 이제 검사, 조작 검사, 정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가 됐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계속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 내지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함부로 행사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단순한 예 하나만 제가 딱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인 김성태 씨가 이제 들어왔어요. 네. 뭐 8개월 동안 뭐 도피했네 어쨌네 그 사람을 잡았네 안 잡았네 막 이러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시끄럽게 데리고 들어온 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바로 그 건이었지 않습니까? 확인되지도 않았던 바로 그 내용을 모든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모든 언론에 여러 가지 종류의 단독으로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쪼개서 나눠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쌍방울 그룹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20억가량 대납해 주었다. 네.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 명제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바로 그 명제를 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성태 잡았습니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네. 이 사람 모른다고 거짓말하지만 실제는 대납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계속 짰단 말이죠. 예. 이번에 어제 김성태 씨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김성태 씨가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횡령 배임 다 들어있습니다. 예. 외국한 거래법도 들어있고 예. 그럼 위반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변호사비 대납이 안 없어요. 들어가 있어. 김성태 씨는 이 정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바로 그거가 제일 큰 거였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맨날 서로 아네 모르네 나는 쌍방울 4개밖에 안 세번 이거 가지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랬잖아.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걸 영장에 넣어야지. 범죄 사실을 적시를 해야지. 예. 그걸 왜 안 넣습니까? 그 얘기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영장에 있는 범죄 사실은 쌍방울 그룹의 이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비리만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잡아넣은 다음에 만들어내겠죠. 바로 그거예요. 아, 그래서 만들어내죠,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 검찰은 그냥 목표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잡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뭔가 만들어내려는 그런 집단으로밖에 이제 안 보이고 이들이 공익을 위해서 혹은 정말로 옳고 그른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저는 부메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정권이 지금은 되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조짐이 보여.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탈탈 털었는데 뭐 안 나왔으니까 이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FC 갔다가 대전역 갔다가 다시 위례 갔다가 막 빼고빼고 돌고 이제 있잖아요. 또 대북 송무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대북 송무 바뀌고 종목이. 있어요. 네. 종목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가 나오는 게 없고 그럴듯하게 탁 잡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털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아내고 계속 딴짓만 하고 돌고만 있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 집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선거 전까지 끌고 나가려고 그래. 왜?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네. 근데 이 프레임을 국민들이 정말 모를까? 이제는 너무 많이 당해서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도 얘 뭔가 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있겠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검찰권이 함부로 행사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이런 말을 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뭐 일단 정치적 공방 상황에서 저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소문 들었다 이런 건데 예. 실제로 검찰이 나서가지고 증거도 없는 거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처럼 흘려버렸잖아요. 언론이 받았었잖아요. 그걸 기정사실로 해놓고 자 이겁니다. 기정사실로 했다는 거는 증거가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대납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각이 계속 해놓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실제 나중에 다 까보니까 뭐냐. 법무법인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건 수임을 하거나 민사든 형사든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를 했던 이재명 지사를 변호했던 사람이 소속돼 있던 로펌에 네. 쌍방울이 거기에서 그 법률 자문을 받고 돈을 준 것이죠. 이거를 연결했으니까 실제로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연결해서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저 바깥에서 아무 관계 없는 건을 가지고 와서 그냥 연결해 놓고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누가? 검찰이. 누가 받았었냐고. 언론이 받았었지. 기정사실이 됐어. 근데 구속시킬 때는 그 사유는 없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패턴이 똑같다. 앞으로 어떤 거를 다시 정말 기획하고 공작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럼 이 듭니다. 대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대북 송금권에 관련된 그 조성했다는 그 비자금 있잖아요. 예. 그 비자금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금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쓰였다는 식의 프레임이 분명히 작동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검찰 관계자 뭐 토대로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사가 더 많이 진척되어 있던 것은 대북 송금권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아직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찾지 못했다는 식의 설명을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일단 구속해서 집어넣고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그 비자금의 뿌리를 찾아 나가다 보면 이거 변호사비 대납할 때 썼던 거지라고 이제 엮어 넣으면 그땐 방법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대납해줬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든지 정말 골드바를 주든지 아니면은 CD 양도성 뭐 그런 증서를 예금증서. 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 안 남는 걸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서 찾아낸 게 바로 일단 입금된 건 없어요. 그렇다고 막 골드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어요. 여기서 찾아낸 게 바로 전환사채라는 거예요.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쌍방울이 2번 발행해요. 한 번 발행할 때 100억, 그 다음에 발행할 때 100억이에요. 이 100억들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돈이 들어갔었어요. 그 중에서 20억 상당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검찰에도. 자 그렇다면 정말로 전환사채가 이 이재명 변호사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변호사들의 통장으로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돈을 대신 내줬으면 쌍방울에서 그 변호사들한테 줬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뒤져봤다는 거예요. 뒤져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있고 무슨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오로지 하나 찾아봤더니 이태영 변호사가 있는 그 법무법인을 뒤져봤더니 이남석 변호사에 들어가는 에스크로 계좌 20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남석 변호사는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최측근이고 그 다음에 윤우진 세무서장, 용산 세무서장 관련돼서 연결시켜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대통령의 사람이지 이재명 대표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양념 사람한테 변호사. 들어간 게 아니라 이남석에게 들어갔을 뿐 아니라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 이남석 변호사도 이 돈을 왜 받았냐 물어보니까 네. 쌍방울이 제3에 있는 회사를 M&A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이 M&A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담보처럼 보증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 변호사한테 계좌를 맡겨놨다 에스크로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M&A가 깨져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전환사채니 변호사비 대납했더니 뭘 가지고 대납했는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쌍방울 그룹 이 영장에다가 변호사비 대납을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사실 쓰려면 몇 월 며칠 날 어떤 방식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 돈을 누구의 계좌로 어떻게 입금해서 누구에게 주려고 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 그게 나와요?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구속 해놓고 나중에 별건으로 그걸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해도 나는 전환사채해서 자기네끼리 페이퍼 컴퍼니하고 비자금 만드는 거 썼다까지는 나올 수 있어. 예. 근데 그것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종목을 대북송금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북송금 하루 이틀 나온 전에 거예요. 슬쩍 바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송금. 대북송금 그래서 막 똑같이 여적죄가 나와. 튀어나오고 이제 막 그냥 다 여적죄. 튀어나오더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이런 이제 게 나라냐고. 중단을 시켜야 돼요.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래서 아.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검찰 난 절대 수사 못 받겠다고 빨리 끊어버려야지. 이거 총선 때까지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그래서 어제 저번에 보도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위험한 건 줄 알았더니 예. 위축된 이재명이 문제더라. 네. 이게 바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된 이재명이 문제다.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야. 왜 사법 리스크는 없는 거니까 말하자면. 근데 사법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이재명의 자세가 문제다. 왜?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 헤드라인이 맞지만 참 너무 슬프다. 저한테 그래도 누구한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변 대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봐요 이게? 전 제발 좀 잡아가라고 그 공문을 쏘고 있어요. 공문을 쏘. 보석 취소하라고 공문을 쏘았습니다. 자꾸 이러면 이제 보석치 산다니까요. 아니 한동훈이 예. 기자들 앞에서 변희재 조만간 구속시킨다고 떠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공문 보내려고 떠드신 거 맞냐? 누구 앞에서 그거 빨리 하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김대중, 김영사 하면 어떻게 했냐 찾아보니까 예. 이 사람들 검찰 출두한 적이 없더만. 안 나가요. 40년 야당 생활을 동안 안 나가요.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그 서경원 간첩 사건 때 공범으로 걸렸는데 네. 나 검찰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호텔방에서 맞아요. 호텔방에서 2시간 동안 접대 받은 게 다고 아. YS는 아예 그 간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그때는 같은 당 사람들이 다 옹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명명백백한 정치 탄압이니까.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대표가 이렇게 되는데도 오히려 그걸 기회를 삼아서 자기네들이 뭔가 목소리 내보려고 이렇게 밑에서 장난질치고 분탕질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래서 대표 보고 무조건 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떠밀고 있다는 거. 이게 네. 더 한심한 상황인 거죠. 저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리스크는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위축돼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국민을 믿고 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리스크가 윤석열 정권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죠. 너무 많이 쪼고 엉터리인 게 드러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당무개혁에서 당권도 어떻게 돼서 원하는 사람이 되든 안 되든 큰 일이 지금 벌어지는 징조가 예. 계속 연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윤석열 리스크는 계속 지금 커지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가서 총선에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나마나 그냥 레임덕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가기 전에 뭔가 대형 사고나 사건이 정권 내부에서 터질 수 있다. 지금 이게 막 강제로 지금 나경원 죽이면서 막 봉합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재명 리스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큰 윤석열 리스크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님한테 여쭤볼게요. 하나. 한동훈 장관님. 네. 이번에 쌍방울 김성태를 그렇게 시끄럽게 붙잡아 놓고 왜 그 본인이 계속 주장해오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영장 범죄 사실에 빠진 겁니까? 제가 직접 빠뜨리진 않았죠. 저도 법조 인내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사지휘권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그거를 쏙 빼놓고 무슨 짓입니까? 국민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편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동안 한 건 뭡니까? 그동안 편한적으로 한 건 뭡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측에 충실한 것이죠.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한테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이원석 씨한테 연락하시죠. 왜 저한테 연락하십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휘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 뭐해요? 그럼 뭐해요 맨날? 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KBS 뉴스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도 설명해야 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 술 먹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말을 거다. 바꿨다.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랑 관계가 일면식도 없다고 아이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저거 있었긴 한 거야?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나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하나라도
정말로 본인에게 뭔가 좀 찜찜함이 안 남기게 하려고 정확하게 한답시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 보세요. 쌍방울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랑 만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맞아요. 측에서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는 특히 응하지 않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그 아태 평화 그 부사장 네네. 이화영인가요? 네, 이화영 그 사람들과 부사장. 그러니까 당연히 그 뭐 한두 번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자기네끼리 친하다면서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친하대 이래서 비서실장은 네 명이 친하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고. 네.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들었다고까지 나왔잖아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성태는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한 적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술을 먹다가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조상호 변호사가 법률 부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조상호 얼굴도 몰랐어요. 제가 목격한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조상호라고 말해주니까 그때서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친한 몇 명 이외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하고는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아주 뭐 정치적으로 같은 국회의원이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런 김용 상황인데 정진상 외에는 네, 뭐 그런 거의 상황- 적을 못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 측근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런 네네네. 상황인데 예를 들면 네. 쌍방울에서 전화해가지고 나 좀 이거 좀 연결 좀 시켜주시라고 하는데 덜컥 받아가지고 만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술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해서 갑자기 바꿔줄 수는 있죠. 네.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아주 없을 만한 희박한 경우의 수까지 이 사람은 고려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사실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방어 논리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술자리에 앉았을 때 전화 받은 거 다 기억합니까? 본인은 누구랑 술 마시고 있을 때 누가 네, 전화해서 이상민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바꿨다고 쳐봐요. 네. 그 사람 다 기억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전화 온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네.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화 계속 하겠어요. 그걸 다 경험 기억해요? 조사했으니까. 못해요. 바로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말을 바꿨다? 거기서 말 바꾼 게 뭐가 있어요? 난 모른다. 계속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 전화를 바꿨네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말을 바꾸는 아니 겁니까? 김성태랑도 모른다는 입장 네, 아닌가요? 모른다는 거예요. 양자 다 모른다는 입장 아닌가요? 맞아요. 다 모른다는 근데 이제 거예요. 뭐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 김성태 전 회장한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싶었던 건 맞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럴 거예요. 실제로 제가 뭐 저희 스픽스에서 많이 밝힌 내용이지만 그 회장 아래 누가 있죠? 뭐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회사 차원에서는 일단은 그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만한 그런 정치인과 연결이 일단 닿고 하고 싶었겠지. 실제 만나면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서 만남을 추진하려고 했었고 노력해봤으나 안 됐다는 증언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세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이제 대선 주자를 만나고 나머지 한쪽은 이제 실제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던 2018년 시절에 북한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연을 닿아보려고 했던 게 맞기 때문에 대북 송금권이 튀어나온 거예요. 실제로 됐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그냥 접근을 한 거지 네.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건 아니에요. 없었어. 이 사람은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어쨌든 대북 사업을 통해서 큰 뭐 돈을 이제 이렇게 한번 얻어보겠다고 했을 거고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자기 회사에 이제 데려와서 고문격으로 이렇게 앉혀놓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화영은 당연히 그 경기도지사하고 알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전화 연결을 했는데 뭐 부지불식간에 한번 받았을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실제 알고 있는 사이냐 또 그걸 훨씬 좀 넘어서 이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고 거래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겠느냐고 보면 이재명이 이제 지금 대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저런 말까지 굳이 자기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또 답답해, 해가지고 답답해. 안 그래도 막 이 하이에나처럼 덤벼서 공격하고 있는데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들고 그러니까. 뭐 그만 할거 뭐 있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직 정치적으로는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가적으로 그렇게 일을 잘할지 모르지만 이 여의도 화법이라든가 이 중앙정치. 정치에서 기자들이 자기 말을 어떤 식으로 왜곡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순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아까 박영식 우리 어리석다고 저 봐요. 에디터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김성태 회장이 뭐 북한으로 보냈던 그 돈이 비자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표현해 주려면 그 돈이 비자금인지 정상 몰라. 자금인지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개인 돈이 개인 돈. 회사 돈이 아니고 개인 돈을 직원들한테 다
각각 뭐 $10,000씩 다 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전달했는데 그것은 외환관리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나온 얘기 그게 비자금이다. 네. 그 비자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비자금이라는 건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했을 때 비자금이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이것은 내 개인 돈이었고 정상 자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다 이걸 비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저는 김성태 회장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그런 단어를 쓸 때는 비자금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조심해야 돼. 비자금이라는 것은 또 이재명하고 엮여가지고 돈이 비자금으로 불법 자금이 왔다 갔다 이런 거를 충분히 또 우리한테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의 단면을 보자면 김성태 전 회장이 그때 당시에 실제 송금을 했다는 걸 인정을 했고 본인 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어떤 문제인식이 왜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애들 뭐 돈 몇 푼 주는 거지 뭐. 북한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2018년에는 뭐 JTBC랑 언론사가 북에 넘어가가지고 취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고 민간 교류가 활성화돼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가니까 우리도 뭐 어떻게 뭐 회사를 키워가는 입장에서 북한이랑 좀 연이 닿으면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인식. 근데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걸 했다면 이게 실제 위법한 사항인지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배경이 이미 다 드러난 얘기지만 한 주먹 예전에 하셨던 분이고 실제 뭐 어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회사를 인수하고 키워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대목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네, 자 이제 요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위인에 빠뜨리는 자가당착에 빠뜨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내팽개쳤죠. 아예 그냥 패대기를 쳤죠. 유승민 전 의원은 마찬가지죠.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 꼴이 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후에 벌어질 만한 김기현 당대표와 장제원 사무총장의 그 삐걱거리는 모습.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다. 윤핵관이 너무 잘 나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삐걱거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반핵관들의 마음을 좀 살려는 뭐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PK 커플의 그런 행동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오고 나면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당대표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얘기하면서 사과도 요구하고 자기가 사과를 하고 대통령 관계를 좀 개선해보고 앞으로 좀 모색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홍준표는 왜 그렇게 나경원을 욕하는지 홍준표 시장은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부창부수 욕도 했지만 그 전에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그렇게 곱게 자라가지고 너는 그렇게 금수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못해 모르면서 그렇게 나대냐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홍준표 씨는 지금 나경원 이전에 이준석 쫓겨날 때부터 갑자기 180도 턴 바꿔서 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원래 이준석이랑 가까웠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옹호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돌아가가지고 이준석을 까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 윤석열의 사냥개 역할을 해서 그 늙은 사냥개네죠 완전. 사냥개 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제 거의 은퇴할 만한. 당의 원로급의 사냥개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TK에서의 좀 지분 나눠 먹기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권까지 노리는데 뭐 하여튼 뭐 제가 볼 땐 방법 잘못된 것 같고 그 네. 나이에 사냥개 할 나이가 아닌데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나경원 씨는 이제 솔직히 이제 이 경선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게 어떤 경우는 룰을 바꿔서라도 자기들을 원하는 데 관철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드러났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결국 뭐 안철수가 어부질이다? 어부질이 가도록 놔두겠으니까 또 룰을 바꿔버리면 되지 뭐 끝까지 거고 뭐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 투표하는 과정에서 또 룰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없고 나경원 입장에서는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이거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반윤을 할 것이냐 그냥 엎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반윤으로 가야지. 어정쩡하게 뭐 정치공학으로 안철수와 손잡니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아마 더 밟힐 것 같고 완전히 유승민처럼 뒤로 빠져서 그냥 반윤을 하든지 조용히 집에 있든지 잔머리 안 먹힐 것 같아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19일에 얘기한 겁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을 왜 그렇게 연일 비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거짓 품격과 위선으로 세상을 농단하는 건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 지극히 싫다. 아니, 저당에 금수저 아닌 사람 몇 명 했습니까? 다 저당에 있으면 안 되지. 싫은 건 싫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금수저 아닌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불필요한 적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주변의 권고도 많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붕괴된 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온갖 개인적인 수모, 이제 본인이 그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런 개인적인 수모를 그동안 내색하지 않고 참아왔을 뿐이다. 2017년 5월 탄핵 대선에서 총알바지 후보로 나갔다가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구태들로부터 수모와 조롱을 받았다. 이 얘기가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2월에 네. 당대표였던 홍 시장을 향해서 이주영, 정가윤, 심재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의원 등과 함께 독선적이고 비호감적인 정치를 한다. 지적을 안 듣는다. 이런 내용의 생명서 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터트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의원들은 홍 대표 리더십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기네들한테 공천 안 준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일부 금수저 출신들이 또다시 위선과 내부 흔들기로 자기 입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들의 탐욕과 위선을 참고 볼 수가 없었다. 이들과는 더 이상 정치를 논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근 내 생각을 가감없이 내비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승부를 던진 거예요. 얘네는 이제 앞으로 끝이다. 아하. 나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거겠죠. 홍 시장 모든 걸 가진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모든 걸 가진 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가진 자들이 더 탐욕을 부리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거짓 품격과 위선으로 세상을 농단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지극히 싫다. 싫은 걸 좋은 척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글이 힘든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힘든 정치를 한다. 그래도 나는 할 말은 한다. 내 길이 맞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야,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홍 시장 잘 아는 우리 아니 근데 저는 저 말씀을 본인한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금수저로 태어난 것은 나경원 의원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을 어떻게 만났냐는 거는 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요. 그것이 족쇄가 되거나 또는 그것이 특권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지금 누가 금수저처럼 살고 있어요? 나는 홍 시장 보면 왕처럼 살고 있던데. 아 대구 그래요? 가서. 그렇게 살아요? 왕처럼 살고 있고 홍 시장 앞에서 아무도 뭐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언론사 사장 꿇어앉아서 빌어주죠. 좀 어머. 심하게 이야기하면. 네. 그리고 뭐 모든 지금 관료들 다 홍 시장 그냥 입만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걸 하죠. 시의회 가도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요. 그 아직 그 공부 잘 안 해서 모르시는 모양이죠.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토론 하니까 의회 의원들도 제대로 한번 논쟁을 하고 싶어도 그 좀 위체에 눌려가지고 진짜 옴짝달싹을 못하는 걸 내가 그리고 여성 정치인들 엄청 비하하잖아요, 그 사람은. 여성 정치인 비하는 거는 뭐 오래된 일이고 그건 뉴스도 안 돼요. 왜냐면 보도도 안 하니까 뭐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게 본인이 금수저처럼 살고 있고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해요? 어떤 국회의원 내보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홍 시장 내한테 욕 한 번만 더 하면 홍 시장 내가 관련된 비리 내가 알고 있는 거 폭로할 것이다. 하고 나서 그 말을 전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정치인한테 욕을 안 하더래요. 어머, 진짜? 그래요. 다음에 우리한테 한번 알려주지. 다음에 제가 그분 한번 모셔요. 초청해가지고 네.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 홍 시장이 지금 저렇게 크게 얘기할 만큼 자신은 떳떳한 인생이었고 정말 청렴결백하고 타인에게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느냐?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대구에 있는 대구 국회의원 25명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홍 시장이 정말 저렇게 모범적인 정치인으로 살고 있느냐고. 아마 동의한 사람은 없을 아니 거고요. 그러니까 홍 시장님이 당대표 할 때 왜 이렇게 다들 홍 시장을 싫어했죠? 너무너무 싫어하더만요. 저렇게 하니까 싫어하죠. 저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홍 시장은. 자기 이게 맞으면 네. 싹 이렇게 편들어준 척하고 자기 이게 안 맞는 그냥 내뱉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관되게 저렇게 잘 했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죽게 세우고 그렇죠. 막 욕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할 만한 사람은 조지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저런 거를 막 뿌리고 있는 거를 진짜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막 그냥
쓰고 제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국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홍 시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사실 그분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그냥 틈만 나면 SNS에 자기를 자꾸 주목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센 메시지를 써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사실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그가 경기도지사였다가 또 대구시장이었다가 항상 이었던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였다가 이제 대구시장이었다 이런 걸 네. 그 하는 걸 보면 네. 사람은 바뀌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일관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 할 때뿐만 아니라 왜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냐. 네. 권위주의적인 검사 마인드를 아직까지 못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요 대목은 아마도 지금 용화대에 계시는 분이랑 좀 공통점이지 않은가 싶고. 자, 우리 홍준표 대표 홍준표 시장 얘기 좀 시장님한테 들어요. 좀 말씀 좀 여쭙고 자, 싶네요. 왜 이렇게 지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사람은 변하지가 않죠. 박영식 씨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노잼 DNA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 봅니다. 와, 아, 이기가 힘들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정기환 대표가 지금 얘기한 그 본인에 대한 지적한 건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건 사실과 다르죠. 언론사 자주가 어떻게 편향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 와, 근데 제가 지금 막 유승민이 보는 것 같아. 유승민. 그렇습니다. 와, 내가 옆에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옆에 윤 대통령보다 더 비슷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워딩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똑같아요. 메시지 진짜요. 아니겠습니까? 어.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우리 홍 시장님의 발언은 네. 좀 따뜻함이 묻어 있고 그렇지. 실제 홍 시장 발언 들으면 그 비아냥이 묻어 있어요. 비아냥거리서 한번 해봐요 다시 비아냥. 비아냥은 뵌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비아냥 해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여기 다 대학 나오신 분들 그 대학에 계시는 홍준표 까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러진 않지 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와. 실제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렇지. 성대모사를 비아냥이 안 하더라도 되는구나. 그렇게 예. 따뜻함이 전달돼요. 제가 이분한테 모멸감을 한번 당하면 그거를 다 아, 알았을 것 그래요? 같은데. 와, 미쳤다. 네네네. 내가 모멸감 줄까? 아, 이거 다르죠. 네, 다르죠. 성대 미쳤다. 네네네. 우리 세상살이 하다 보면 상대 약점 가지고 야 영식이 너 진짜 돈도 없는 게 정말 까불고 다니더라. 근데 이게 돈이 있는 사람한테 그 말하면 농담인데 그쵸. 진짜 돈 없는 사람한테 야 너 돈도 없는 게 진짜 까불고 다니지 마라. 그럼 기분 나쁘죠. 완전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시의회에서 질의나 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회 의원들이 어쨌든 뭐 시장보다는 좀뭐 공부도 좀 덜하고 네. 경험도 좀 부족하고 지식의 총량도 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도 그래도 따박따박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좀 반하는 이야기하면 반대되는 이야기하면 그 특유의 목소리로 약간 좀 깔보고 조롱하듯이.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게 이제 조롱하고. 말투에서 실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네. 말투에서 느껴져요. 태도에서. 아,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내 같은 사람이 대구 시의원 하면 완전 한번 받아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네. 아니 이제 홍준표 씨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논할 가치가 있을까. 그릇된 길로 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왜? 제 눈에는 이제 이거는 대권까지 노리고 예. 검사 정권이고 자기도 검사니까 그쪽 패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마청 노릇하면서 맨 앞선 사냥개 노릇하면서 대권 가겠다 이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의 원로급이라는 사람이 예. 초선도 아니고 정말 악랄한 사냥개 역할 해가지고 예. 자기 원한 전세하면 다 물어뜯고 이래가지고 대권 가겠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설에는요. 네. 홍 시장이 저렇게 하는 게 대권을 가기 위해서 뭔가 주가를 높인다 이런 거보다요. 대구시장 한 번 더 하려고 아, 재선은. 아예 그냥 대권은 포기하고 저쪽에서 한 번 더 하면 이미 뭐 그 소공화국에 지금 뭐 이미 수장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연장 또는 거기에서 한 8년 정도 시장 생활 더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아, 그건 뭐 이제 플랜 B, 플랜 A는 어쨌든 대권이겠고 플랜 B는 이제 그 대구의 제왕이 될 텐데 내일 모레가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예. 수요일이면은 아까 이제 그 노병현 녀석께서 말씀하신 그 나경원 측에서 예. 대통령 오시면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상징적인 보수의 장소에서 예. 보수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서문시장이네 그럼.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구 서문시장에서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이제 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또 비춰질 수 있어가지고 좀 그게 대구 서문시장이 맞을까? 대구 오면 또 홍준표 시장이 한 번.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갈까? 어딘가 싶어가지고 어딜까요?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제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어서 구미 박정희 생각. 거기는 김기현이 이미 이제 가서 했고 선점했고. 네. 그다음에 서문시장은 김건희 여사가 갖고 뭔가 이제 선언을 한다면 네. 서울 어디서 하거나 국회에서 하거나 이런 상징성은 갖겠지만 근데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니까 어디인지 변 대표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서문시장이에요. 서문시장. 서문시장입니까? 네, 홍준표도 야. 그때 근데- 김진태도 거의 많이 근데 했어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자매의 길이야. 왜냐면 그죠. 대구 서문시장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휘날리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나경원 전 대표를,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된다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또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가서 내가 뭐 한다 그러면서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이거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화제성은 좋을 것 같은데 둘째로 이제 그거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저도 그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해서 전면전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서정욱 변호사한테 네. 방송 마치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뭐 결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오고 난 뒤에도 어떤 식으로든 결행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당분간 시간을 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불출마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이제 여론의 추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는 계산하고 뛰어나와서 한판 붙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스탠스는 전혀 물러남이 없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명절 아침이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더 갔다가 아직까지 뭐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뭐 결정했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사가들이 하듯이 결론 내리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좀 출마 좀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면 재미도 있고 이게 이제 김기현은 또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윤심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요즘에 깜짝 또 놀랐어. 김기현하고 또 장재원의 행보가 또 사실은 좀 되게 미묘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연대, 포용, 탕평을 연포탕. 연포탕. 네, 네거티브 안 하고 우린 통합으로 가겠다. 갑자기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나경원 의원 여기서 이제 퇴로를 열어가지고 우아하게 빠지고 자기는 다음을 어떻게 좀 기억하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 룸을 만들어내느냐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정면 승부하느냐 이 길을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부추긴 서정욱 변호사라든가 몇몇에게 좀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니네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알것 책임져가고 하고 같은데. 있더라고요. 책임을 어떻게 해 본인들이 무슨 아니 능력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가서 죽거나 저렇게 가서 죽거나 그 똑같이 얘기는 죽는데 유튜브들이나 이런 여론 같은 걸 좀 만들어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게 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에서 네.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밀고 가는 것이 나경원 다움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 정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는 해주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서 무슨 책임을 지냐고 말만 그렇게 해주는 것하고 실제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도록 보필해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발표 죽으면 더 그런 건 뭐- 위험해지는데. 그런 건 나는 못 그래서 해본 것 예를 같아요. 들면 이제 고성국 박사하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그럼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까지는. 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정도면 사실 나경원 의원은 유승민 정도 스탠스로 빠져 있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이 스탠스야. 내가 진짜 윤석열을 돕는 거고 윤핵관 잘못했다. 난 요 스탠스로 가면은 쉽지 않을 길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패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 직책을 받지 않았겠고 그 의사를 묻지 않았겠죠. 그 패기가 있다고 어떻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주옥 같은 논평이었습니다. 아주 주제 뭐 넘게 훌륭한, 또, 네. 아닙니다. 너무 네, 네. 좋은 논평이었고요.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는 맞습니다. 명분 있는 국민의 정말 수양버들이 되어 네. 있고 또 하나는 나약한 그냥 정치인으로서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자리 못 차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부추기긴 맞더라고요. 오늘 윤창중 씨가 이제 제2의 박근혜라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나경원 찬양하면서 뭐 혁명을 해야 된다고. 윤창중.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아, 설날이었는데. 설날 또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화하는 게 재밌네요. 자,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또 떡국 많이 드시고 살 많이 찐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방송 보시면서 스트레스 날리시면 또 살이 다 쫙 빠집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분들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뱃돈 좀 많이 주세요.